그날 저녁 남편은 술 냄새와 한숨을 함께 들고 들어왔다. 서랍 안에 넣어둔 국그릇을 꺼내며 나는 아무 말 없이 밥만 더 담았다. 조심스럽게 젓가락을 건넸다. 그는 젓가락을 손에 쥔 채 한참을 움직이지 않았다. 조용한 집안에서 탁자 위 초침 소리만 컸다. 밥알을 씹는 소리조차 무겁게 들리는 날이었다. 강준표 알지? 내 친구. 남편이 마침내 꺼낸 이름이었다. 잠깐 고개를 들었지만 눈을 맞추지 못하고 다시 밥그릇을 바라봤다. 그는 말끝을 흐리며 국을 한 숟갈 삼켰다. 그 다음은 빚얘기였다. 남편이 그 친구에게서 몇 천만 원을 빌렸다는 사실은 그제야 알았다. 사업이 잘 풀릴 줄 알았단다. 예상보다 일이 늦어졌고 생각보다 돈이 빨리 마르더란다. 요즘 힘들대. 혼자 살잖아. 밥도 제대로 못 챙겨 먹고. 남편은 그 말이 마치 부탁처럼 들리길 바라는 눈치였다. 하지만 그건 부탁이 아니었다. 이미 그렇게 하기로 정해놓고 나에게 그저 통보만 하고 있는 얼굴이었다. 나는 물컵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잠자리에 누운 남편은 금세 코를 골았고 나는 천장을 바라본 채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다. 아니, 생각은 많았지만 정리되지 않았다. 남편 친구 집에 반찬을 넣는 일. 그게 빚 갚는 방식이 될 거라곤 그땐 정말 몰랐다. 김치찌개에 목살을 넣고 무나물을 옆에 곁들였다. 계란찜은 식으면 퍼지니 가장 마지막에 꺼냈다. 접시에 담은 반찬들을 밀폐 용기에 차곡차곡 정리하고 작은 비닐백에 묶었다. 현관을 나서며 발끝이 천천히 무거워졌다. 어깨에 걸린 장바구니가 아니라 발끝에 내려앉은 낯선 느낌 때문이었다. 그의 집은 가까웠다. 걸어서 8분 남짓. 낡은 오피스텔 복도는 좁고 조용했다. 문 앞에 도착했을 때 2번 벨을 누르기도 전에 문이 벌컥 열렸다. 그는 티셔츠에 반바지를 입은 채 서 있었다. 씻지 않은 얼굴, 퀭한 눈, 그리고 웃음. 어우, 진짜 왔네. 어서 들어와요. 그 말에 망설였지만 손에 든 반찬들이 이유가 되어 나는 조용히 안으로 들어섰다. 방 안엔 담배 냄새가 배어 있었다. 싱크대엔 그릇이 쌓여 있었고 거실 바닥엔 낡은 속옷이 보였다. 나는 모른 척 고개를 돌리고 식탁 위에 반찬을 꺼내기 시작했다. 그는 뒤에서 내 손등을 툭툭 쳤다. 진짜 살림 잘하신다. 형님 복 받았네. 말끝에 깔린 웃음이 뻔히 느껴졌다. 나는 말없이 국그릇에 찌개를 덜었다. 그릇이 탁자에 닿는 소리가 생각보다 크게 울렸다. 그가 뒤로 돌아가며 중얼댔다. 이렇게 받는 반찬값이면 이자 안 받아도 되겠는데. 나는 그 말에 대답하지 않았다. 그냥 비닐백을 접고 다시 장바구니에 넣었다. 그렇게 문을 나왔다. 밖에 나와서야 숨이 깊게 들이쉬어졌다. 입에선 아무 말도 안 나왔지만 가슴 안쪽이 조금 찢어진 것 같았다. 냉장고를 열었다. 반찬들이 줄어드는 게 빠르다. 준표 씨가 밥을 잘 먹긴 하는 모양이다. 그 생각을 하자마자 왠지 모르게 뒷목이 서늘해졌다. 국을 끓이는 냄새에 남편이 부엌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또 챙겨주게. 준표 저놈, 요즘 얼굴이 좋아지던데. 나는 대꾸하지 않았다. 그가 웃으며 덧붙였다. 아무튼 당신은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스타일이야. 음식 솜씨로 사람을 잡는다는 게 이런 거지. 그 말이 칭찬인지 변명인지 아니면 무책임한 위로인지 모르겠지만 나는 그저 국간을 봤다. 방금 전까지도 마음속에서 가지 말까라는 말이 돌았는데 남편이 이렇게 말하면 결국 또 나가야 할 것 같았다. 장바구니에 새로 담근 오이지랑 콩조림을 넣었다. 김치찌개 대신 이번엔 된장국으로 바꿨다. 계란찜은 안 넣었다. 이상하게 손이 가지 않았다. 현관을 나설 때 남편이 툭 내 어깨를 치며 말했다. 수고해요. 덕분에 내가 준표한테 면이 좀 선다. 나는 입꼬리를 억지로 올렸다. 그 웃음이 엉망으로 느껴졌지만 남편은 신경 쓰지 않았다. 준표 씨 집 앞에서 문을 두드렸다. 이번엔 그는 좀 더 가까이 다가왔다. 나는 반발 물러서며 장바구니를 들이밀었다. 오늘은 된장국이에요. 내가 말했다. 그는 웃었다.
그 웃음 속에 무언가 숨겨진 게 있었다. 식탁 위에 반찬을 놓는 동안 그의 시선이 내 허리쯤에 머무는 걸 느꼈다. 고개를 돌리고 그릇을 맞췄다. 숟가락을 놓을 때 손이 떨리는 걸 억눌렀다. 형수님은 진짜 아까워요. 그 말은 혼잣말처럼 나왔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만 고개를 숙인 채 젖은 손끝을 행주로 닦으며 나갈 준비를 했다. 그는 문 앞까지 나와 내 어깨 너머로 한마디를 던졌다. 내가 진심으로 고맙다는 거 아시죠? 그날은 무언가 안에서 하나 더 무너진 날이었다. 반찬통을 들고 집을 나설 때마다 어깨에 묶인 끈이 점점 무거워졌다. 재료비가 아니라 시선 때문이었다. 그 사람의 시선이. 오늘은 찐 감자와 멸치볶음을 넣었다. 날씨가 더워져서 반찬이 빨리 상할까 걱정됐다. 하지만 그보다 걱정되는 건 또 무슨 말을 들을까였다. 현관문이 열리기 전 문틈에 비치는 그의 그림자가 먼저 보였다. 나는 오늘도 문이 닫히기 전에 먼저 발을 들였다. 오늘은 뭘 이렇게 많이 해오셨어요? 웃는 목소리였다. 나는 식탁으로 곧장 향했고 그가 내 뒤를 따라왔다. 반찬통을 꺼내는 동안 그의 손이 내 팔에 닿았다. 실수인 척 자연스럽게. 그러나 그건 절대 실수가 아니었다. 나는 흠칫하고 뒤로 물러났지만 그는 아무렇지 않게 말했다. 팔이 차가워서요. 손 좀 데우고 싶었네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였다. 그런데도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반찬을 빠르게 꺼내 정리했다. 형님은 요즘 뭐 하세요? 일도 안 하신다면서. 하루 종일 뭐 하세요? 말끝에 묻어나는 조롱인지 호기심인지 도저히 분간할 수 없었다. 하지만 분명한 건 그 말이 편하려고 던진 건 아니라는 것. 나는 미소 비슷한 무표정을 얼굴에 걸치고 그를 보지 않은 채 대답했다. 밥하고 설거지하고 남편 챙기고 그러고 있어요. 그는 웃었다. 그 웃음이 기분 나빠서 고개를 돌리자 그가 갑자기 다가와 내 손목을 붙잡았다. 이 손일만 시키긴 아깝죠. 그 순간 시간이 멈춘 듯 했다. 나는 반사적으로 손을 빼고 가방을 챙겨 문으로 향했다. 뒤에서 그가 웃었다. 형수님, 오해 마세요. 고맙다는 인사였어요. 나는 대꾸하지 않았다. 문을 열고 나오는 순간 손끝이 식었다. 입술은 떨리고 발끝은 얼어붙은 것처럼 무거웠다. 돌아가는 길에 햇빛이 따가웠지만 그날 내 몸은 더 차가웠다. 현관문을 닫고 들어오자 남편은 소파에 널브러져 있었다. 반바지에 티셔츠, 리모컨은 한 손에 쥐고 에어컨 바람을 최대 세기로 틀어놓은 채 나는 장바구니를 싱크대에 내려놓고 씻지 않은 채 가스레인지 앞에 섰다. 멸치를 볶으며 손이 자꾸 덜덜 떨렸다. 그의 손이 내 팔을 잡았던 순간 말끝마다 웃으며 던지던 말들, 그리고 내 안에서 되뇌던 문장 하나. 지금이라도 말해야 할까?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남편은 무심하게 말했다. 준표한테 반찬 갖다 줬어. 뭐래? 나는 젓가락으로 볶던 멸치를 뒤적였다. 응, 잘 먹더라. 딱 거기까지였다. 그 이상은 나오지 않았다. 말을 이어가려다 숨이 턱 막히는 느낌. 그게 내 오늘이었다. 식탁에 밥을 차리고 앉았을 때 남편은 핸드폰을 들여다보며 말했다. 준표가 고맙다고 문자 보냈더라. 자기는 뭐 저렇게 세심하냐고 감탄이야. 나는 밥숟갈을 들고 천천히 움직였다. 입속에 밥을 넣었지만 목을 넘기기 힘들었다. 물 한 모금 삼키고 그냥 웃었다. 그 웃음이 거짓이란 걸 남편은 눈치채지 못했다. 그는 화면 속 유튜브 영상에 집중한 채 다음 한 숟갈을 떠넣었다. 밤이 되자 나는 안방 불을 끄고 누웠다. 눈은 감겼지만 잠은 오지 않았다. 등 뒤로 남편의 숨소리가 일정하게 들려왔다. 이걸 얼마나 더 참아야 하지. 속으로 중얼이다가 스스로 질문을 덮었다. 이건 말한다고 바뀌는 일이 아닐 것 같았다. 지금은 그냥 참는 쪽이 덜 무너지는 방법 같았다. 오늘은 고등어 조림을 했다. 비린내를 없애기 위해 물을 두껍게 썰고 생강을 더 많이 넣었다. 지금껏 만든 반찬 중 가장 오래 시간이 걸렸다.
준표 씨 집 앞에 섰을 때 손에 들린 반찬 봉지가 무겁지도 않았는데 왠지 문 앞에서 한참을 멈춰 서 있었다. 종이 초인종을 누르자 문은 빠르게 열렸다. 그는 오늘 단추를 풀어 젖힌 셔츠 차림이었다. 젖은 머리카락 그리고 시선을 타고 내려오는 눈길. 나는 무표정으로 식탁 쪽으로 걸었다. 반찬을 하나씩 꺼내며 용기를 짜듯 말했다. 오늘은 고등어예요. 조금 진하게 졸였어요. 그가 다가와 내 옆에 섰다. 숨소리가 가까웠다. 고개를 돌리자 그의 팔이 내 어깨에 닿았다. 나는 순간 멈칫했다. 그가 웃으며 말했다. 형수님 진짜 정성 가득이네. 이건 사랑이죠 뭐. 그 말에 속이 울렁거렸다. 그는 갑자기 식탁에 놓인 김치통을 집어들며 말했다. 이거 냉장고에 넣어둘게요. 그러더니 내 손에서 통을 빼며 순간적으로 내 손등을 감싸쥐었다. 차갑지도 따뜻하지도 않은 손. 하지만 확실히 넘은 그 선. 나는 숨을 들이마시고 조용히 손을 뺐다. 그는 모른 척 웃었다. 손이 고우셔서 그래요. 죄송 너무 예민하게 굴지 마요. 웃음의 끝에 깔린 조롱. 나는 가방을 챙기며 허리를 굽혔다. 그 순간 그가 등을 스치듯 지나쳤다. 거울에 비친 내 얼굴은 아무 표정도 없었다. 아무 표정도 지을 수가 없었다. 현관을 나서기 전 남편은 소파에 누운 채 고개도 들지 않고 말했다. 준표가 요즘 표정이 많이 좋아졌어. 당신 덕분이지 뭐. 그 한마디에 내 발걸음은 더 느려졌다. 무겁게 쿵 내려앉는 심장, 그 안에서 들끓는 말들. 하지만 입을 닫았다. 준표의 집 문을 열자 그는 오늘따라 더 반갑게 웃었다. 방 안에는 향수 냄새가 어지럽게 섞여 있었고 조명은 일부러 낮춰진 듯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식탁으로 갔다. 통을 하나씩 꺼내려는 순간 그가 내 뒤에 다가왔다. 이건 뭐예요? 뒤에서 내 허리에 손이 닿았다. 깜짝 놀라 돌아보자 그는 스스럼없이 웃었다. 반찬 만들다 다친 거 아니에요? 형수님 허리 왜 이렇게 가늘어? 순간 숨이 턱 막혔다. 나는 그 손을 뿌리치지도 못하고 그저 반걸음 뒤로 물러났다. 선 넘지 마세요. 내 입에서 그 말이 나왔지만 목소리는 너무 작았다. 그는 오히려 그게 장난처럼 들렸는지 웃었다. 아이고 무섭게 그러지 마요. 형수님 덕분에 요즘 내가 살아있는 기분이 들어서 그래요. 나는 통을 다시 가방에 담기 시작했다. 차곡차곡. 정리라기보다 도망치듯. 그가 팔을 벌리며 말했다. 밥만 갖다 주지 말고 가끔 같이 앉아서 한잔해요. 혼자 먹는 거 지겨워요. 나는 고개를 들지 않고 말했다. 그럴 일 없어요. 그 말 뒤에 그는 더 이상 웃지 않았다. 나는 문을 열고 빠져나왔다. 닫히는 문 뒤로 그의 발소리가 따라오진 않았다. 밖으로 나와 현관문을 닫는 순간 손에 힘이 풀렸다. 문이 딸깍하고 잠기는 소리. 그 소리만이 내가 오늘 한 유일한 저항이었다. 그날 밤 식탁에 앉은 남편은 치킨을 시켜 먹고 있었다. 핸드폰을 보며 깔깔 웃는 소리에 내 심장은 더 조용해졌다. 나는 싱크대 옆에 앉아 식은 물로 그릇을 씻었다. 손에 힘이 없어. 숟가락 하나를 떨어뜨렸는데 남편은 눈길도 주지 않았다. 당신 요즘 예민해졌어. 준표가 무슨 말했는진 몰라도 괜히 민감하게 굴지 마. 내가 입도 열기 전에 그는 그렇게 말했다. 나는 그 말에 대답하지 않았다. 어쩌면 대답해도 소용없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다음 날 반찬은 만들지 않았다. 아무것도 담지 않은 장바구니를 들고 그의 집 앞에 섰다. 종을 누르자 문이 열렸다. 나는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다. 오늘은 없어요. 그 한마디만 했다. 그는 문가에 기대서며 물었다. 왜요? 형님 무슨 일 있으세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다만 잠시 그의 눈을 바라봤다. 그 눈빛에서 그는 모든 걸 알았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는 피식 웃으며 말했다. 오해는 하지 마요. 나는 그냥 사람 냄새가 그리운 거예요. 그 말을 끝으로
나는 돌아섰다. 내 발끝에서 멈춘 건 눈물도 분노도 아닌 텅 빈 무감정. 내가 지금 밟고 있는 이 길은 처음부터 틀렸다는 걸 조금 늦게 깨달았을 뿐이었다. 현관문을 열자 남편은 식탁 위에 도시락을 펼쳐놓고 있었다. 편의점에서 사온 반찬과 삼각김밥. 그는 밥을 먹으며 물었다. 준표는 뭐래? 나는 답하지 않았다. 대답을 해도 듣지 않을 걸 알기 때문이었다. 그는 젓가락을 입에 문 채 덧붙였다. 형수님 요즘 반찬 없다고 툴툴댔대. 하긴 맛들이면 무섭긴 하지. 그 말 끝에 웃음이 묻어났다. 나는 그 웃음을 똑바로 보지 못했다. 그냥 물컵을 씻었다. 다음 날 아침 문이 울렸다. 초인종도 없이 노크도 없이. 현관문을 열자 준표였다. 손에는 빈 반찬통이 들려 있었다. 마침 산책 나왔다가 지나가다가 통이 좀 있어서요. 나는 당황한 얼굴로 통을 받아들고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그는 고개를 푹 숙이며 말했다. 내가 요즘 좀 경계선을 넘은 것 같죠?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나는 그 말을 들으면서도 왜 그의 얼굴이 붉지도 눈이 흔들리지도 않는지 알아버렸다. 그건 사과가 아니라 또 다른 입장권이었다. 들어올 수 있는 명분. 나는 통을 받은 채 문을 닫았다. 잠금 장치를 걸고 한참을 현관에 앉아 있었다. 손에 들린 통 안쪽 거기 묻은 소스 자국 하나하나가 더럽게 느껴졌다. 그날 나는 그 어떤 반찬도 만들지 않았다. 고등어 대신 미역국을 끓였다. 된장을 풀지 않고 맑게, 소금 간도 심심하게. 그날의 국은 맛이 아니라 침묵을 담는 그릇 같았다. 손이 가는 대로 몇 가지 반찬을 만들고 다시 가방을 들었다. 가지 않으면 끝나는 줄 알았지만 남편은 이미 며칠 전부터 요즘은 왜 안 챙겨? 라는 말로 압박을 주고 있었다. 준표의 집 앞에 섰을 때 문은 내가 벨을 누르기도 전에 열렸다. 기다렸어요. 그는 말했다. 나는 말없이 안으로 들어섰다. 가방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통을 꺼냈다. 몸을 돌리기도 전에 그가 뒤에서 다가왔다. 이번엔 허리를 감쌌다. 나는 놀라 고개를 돌렸지만 그는 오히려 나를 끌어당겼다. 형수님, 이제 그만 모른 척해요. 우리 이쯤이면 솔직해질 때 됐잖아요. 나는 말없이 밀쳐냈다. 팔에 힘을 주어 뿌리쳤다. 그는 잠시 멈칫했지만 곧 다시 웃으며 다가왔다. 나 혼자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동안 형수님 눈빛 나만 느낀 게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숨이 막혔다. 나는 가방을 낚아채듯 들고 문으로 향했다. 하지만 그가 한 발 먼저 앞을 막았다. 양팔을 벌리고 문 앞에 서 있었다. 형님한테 말할 거예요? 그래요, 말해요. 근데 그 형님이 뭐라고 할까?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다. 심장이 뛰었지만 시선은 흔들리지 않았다. 비켜요. 작게, 하지만 또렷하게 말했다. 그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한쪽으로 비켰다. 나는 문을 열고 나왔다. 이번엔 문이 딸깍 소리도 내지 않았다. 닫히지 않은 채 뒤로 열린 문을 등지고 나는 걸었다. 그리고 다짐했다. 다시는 그 집 앞에 서지 않겠다고. 현관문을 열자 남편은 식탁에 앉아 있었다. 김치찌개에 참치캔을 털어넣은 듯한 냄새가 집안에 진하게 퍼져 있었다. 나는 말없이 가방을 내려놓았다. 발끝이 천천히 무너지는 기분. 현관에서 주방까지 몇 걸음이었지만 그 짧은 거리에서 다리가 휘청였다. 갔다 왔어? 남편은 물었다. 나는 고개만 끄덕였다. 그 이상은 못했다. 가슴이 타는 듯이 답답했고 입술 안쪽을 씹는 버릇이 도졌다. 남편은 젓가락을 탁 놓고 말했다. 준표가 요즘 사람 같아졌대. 당신 덕이라며 고맙다고 하더라. 그 말에 내 안에서 뭔가 확 올라왔다. 뜨겁고 아프고 터뜨리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무언가. 입을 열었다. 하지만 소리는 나지 않았다. 나는 입을 다물고 물컵을 꺼내 찬물부터 마셨다. 천천히.
진정하려 애쓰며 요즘 왜 이렇게 예민해? 그냥 반찬 좀 챙겨줬을 뿐이잖아. 사람 사는 정이지. 그걸 그렇게 예민하게. 그 순간 컵을 놓은 손에 힘이 들어갔다. 턱. 탁자에 부딪힌 유리컵 소리에 남편이 나를 쳐다봤다. 그 눈빛 안에 걱정도 없고 의심도 없고 오직 귀찮음만 담겨 있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말없이 방으로 들어와 문을 닫았다. 그 문 하나가 울음 대신 닫히는 소리였다. 방 안에 혼자 있었다. 불은 꺼두었고 창문도 닫혔다. 공기조차 움직이지 않는 밤이었다. 눈은 감았지만 머릿속은 어지럽게 돌아갔다. 그의 손, 그의 눈빛, 그의 말. 그리고 그 모든 걸 알면서도 아무 말도 하지 않는 남편의 얼굴. 다음 날 아침 식탁 위엔 밥도 반찬도 없었다. 남편이 부엌에서 컵라면을 꺼내며 말했다. 요즘은 반찬도 안 하네. 나는 가만히 그를 바라봤다. 말없이 오래. 그 시선을 받던 남편은 슬쩍 시선을 피하더니 라면에 물을 부으며 중얼거렸다. 그냥 좀 도와준 거잖아. 그게 뭐 그렇게 잘못됐다고. 그 한마디에 내 입술 안쪽에서 피가 났다. 물지 않아도 터져 있던 상처. 나는 뒤돌아섰다. 소리 없이 부엌을 빠져나왔다. 더는 대화도 설명도 의미가 없다고 느껴졌기 때문이다. 그날 밤 휴대폰으로 준표의 메시지가 도착했다. 내일 저녁 시간 되시면 잠깐 뵐 수 있을까요? 읽고도 답하지 않았다. 그는 이미 알고 있으리라. 대답이 없다는 대답이 어떤 의미인지. 하지만 그럼에도 문을 두드릴 사람이란 것도 나는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날 밤 나는 꿈속에서도 문을 닫고 또 닫았다. 문이 계속 열려 있었다. 닫히지 않는 경계에서 나는 서 있었다. 저녁 어스름이 창밖을 스치고 있었다. 커튼을 치지 않은 창으로 붉은 빛이 스며들었다. 그 빛이 거실 바닥을 붉게 물들였다. 마치 피처럼. 휴대폰이 다시 울렸다. 정말 잠깐만. 형수님 말 한마디만 들려줘요. 준표였다. 나는 화면을 꺼버렸다. 꺼졌던 마음이 이제는 다시 켜지지 않길 바랐다. 하지만 마음은 생각보다 오래 꺼지지 않는다. 요즘 무슨 일 있는 거야? 남편이 물었다. 소파에 앉아 맥주를 홀짝이며 자연스럽게 꺼낸 말이었다. 나는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봤다. 있어. 내가 말했다. 목소리는 낮고 짧았다. 남편은 놀란 눈으로 나를 보았다가 곧 웃으며 말했다. 아니, 그 무슨 일이든 나랑 같이 이야기하자고. 그 말이 우스웠다. 이제 와서 같이라는 단어를 꺼낸다는 게. 말했잖아. 당신이 시작한 일이야. 나는 더 조용히 말했다. 그는 무슨 뜻인지 모르는 얼굴이었다. 아니, 알면서도 모른 척하는 얼굴. 나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부엌으로 향하며 손끝이 떨렸다. 냉장고 문을 열었지만 무얼 꺼내야 하는지 기억나지 않았다. 다만 그 순간 어디선가 들려온 똑똑 문 두드리는 소리에 온몸이 굳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2번. 그리고 또 2번. 정해진 리듬처럼. 낯익은 노크였다. 나는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현관문 앞에서 한참을 멈췄다. 형수님 저예요. 잠깐 얼굴만 보고 갈게요. 문 너머에서 들려오는 준표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지만 그 안엔 무언가 억눌린 초조함이 스며 있었다. 나는 문고리에 손을 댔다가 곧 거두었다. 그 순간 뒤에서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다. 누군데 그래?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남편은 슬리퍼를 끌며 다가왔다. 현관문 앞에서 멈춰서서 귀를 기울이더니 고개를 갸웃했다. 설마 준표야? 문을 벌컥 열었다. 준표는 작은 꽃다발을 들고 서 있었다. 가벼운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형, 안에 있었구나. 남편의 눈썹이 일그러졌다. 뭐야 너? 이 시간에 무슨 꽃을 들고?
나는 그들 사이로 끼어들었다. 그냥 밥이라도 같이 먹자고 한 거야. 내 목소리는 떨렸지만 애써 침착한 척을 했다. 준표는 눈치껏 웃음을 지우고 고개를 숙였다. 형수님 요즘 힘들어 보여서 뭐라도 좀 해드리고 싶었어요. 남편은 한참을 그를 바라보다 문을 닫으며 말했다. 뭘 그렇게까지 해? 너도 사람 복잡하게 만들어. 문이 닫히는 순간 준표의 눈빛과 마주쳤다. 미안함도 후회도 아닌 어딘가 더 깊은 집착 같은 감정이 느껴졌다. 문이 닫힌 후 남편은 내게 물었다. 너 요즘 진짜 왜 그래? 그 질문에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말하지 않아야 모든 게 덜 무너질 것 같았다. 하지만 이미 무너지고 있다는 걸 남편도 나도 알고 있었다. 남편은 아침부터 말을 아꼈다. 식탁에 앉아도 커피를 마시면서도 시선을 나에게 주지 않았다. 그런 침묵이 더 불편했다. 차라리 따지듯 물었으면 답이라도 할 수 있었을 텐데. 출근하는 척 나선 남편의 뒷모습을 보고 나는 조용히 거실에 앉았다. 손에 들린 컵은 식었고 전화기엔 어떠한 알림도 없었다. 하지만 곧 도착한 문자 한 통. 오늘은 진짜 얼굴만 볼게요. 단 한 번만. 마지막이에요. 보낸 사람 준표. 나는 손에서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더는 어떤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저 숨만 쉬며 하루가 지나가길 바랐다. 그러다 저녁 남편이 평소보다 이르게 집에 들어왔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그는 내게 물었다. 요즘 무슨 일 있는 거지?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가방을 내려놓고 정면에서 나를 바라봤다. 준표랑 무슨 일 있었어? 그 질문에 심장이 요동쳤다. 아무 일도 없어. 입술을 다물고 내뱉은 한마디. 그 말이 오히려 모든 것을 말해주는 듯했다. 남편의 눈빛이 흔들렸다. 의심과 분노, 그리고 모른 척하고 싶은 안도감이 뒤엉켜 있었다. 그날 밤 준표에게 전화가 왔다. 받지 않았다. 다시 왔다. 무음으로 전환했다. 그는 분명히 끝내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 그보다 더 무서운 건 내가 이 침묵에 익숙해지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이제 무너지는 건 시간의 문제일 뿐이었다. 남편은 아침에 말도 없이 나갔다. 출근이 아닌 무언가 확신을 가지고 떠나는 걸음 같았다. 주방에 선 나는 오래된 국그릇을 닦다가 문득 손이 멈췄다. 느낌이 들었다. 오늘 무언가가 터질 거라는. 오후 늦게 문이 열렸다. 남편은 들어오자마자 신발도 제대로 벗지 않고 거실 한가운데를 가로질렀다. 그 눈빛은 이미 모든 걸 본 사람의 것이었다. 나는 입을 열 수 없었다. 숨소리조차 내 의지가 아니었다. 준표네 갔다 왔어. 그가 말했다. 말끝은 차분했지만 입술은 파르르 떨리고 있었다. 문 열고 들어갔는데 그 새끼가 웃고 있더라. 이 꽃 형수님 좋아하신다고. 거기서 왜 형수님 얘기가 나와야 해? 그의 목소리가 서서히 끓어오르고 있었다. 나는 그저 가만히 가방 끈만 꼭 쥐고 있었다. 내가 잘못한 거냐? 당신한테 그 집에 반찬 좀 챙겨주라 한 거, 그게 이 꼴 보자고 그런 거냐? 남편의 울컥한 숨결이 내 앞에서 일그러졌다. 그 순간 눈물이 흘렀다. 감정 때문이 아니라 모든 감정이 마르고 난 후 몸이 기억하는 반응처럼 그는 소파에 주저앉았다. 고개를 감싸 쥔 채 한참을 말이 없었다. 그 정적 속에서 나는 조용히 생각했다. 이제 누구의 잘못이냐 보다 이 관계를 어디까지 끌고 가야 하느냐가 더 중요해졌다는 걸, 문이 닫히는 소리가 다르다는 걸 느꼈다. 문틀이 울릴 정도의 강한 힘. 남편은 감정으로 나간 것이다. 나는 부엌 바닥에 앉아 텅 빈 반찬통 뚜껑을 손에 쥐고 있었다. 두 사람의 얼굴이 번갈아 떠올랐다. 한 사람은 비겁했고 다른 한 사람은 무책임했다. 그리고 나는 침묵으로 두 남자의 틈을 메우며 조용히 무너졌다. 시간이 얼마쯤 지났을까?
현관문이 다시 열렸다. 남편의 발걸음은 무거웠고 들어오자마자 나는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피범벅이었다. 왼쪽 눈 언저리가 붓고 입가에서 피가 말라 있었다. 주먹엔 핏자국이 묻어 있었고 그 손을 아무렇지도 않게 털며 말했다. 다시는 그 집 근처에도 못 오게 했어. 그 자식 이빨 몇 개는 빠졌을 거야. 나는 숨이 막혔다. 감정 때문이 아니라 이제야 겨우 끝났다는 기이한 안도감 때문이었다. 남편은 얼음찜질도 하지 않은 채 소파에 누워버렸다. 내게 무언가를 기대하는 얼굴도 아니었고 사과나 화해를 바라는 얼굴도 아니었다. 그저 이 모든 일이 자신의 방식대로 마무리됐다는 식이었다. 나는 조용히 걸레를 들고 현관 바닥에 핏자국을 닦았다. 붉은 자국이 줄어드는 만큼 내 마음도 조용히 가라앉았다. 하지만 그 얼룩은 닦는다고 사라질 게 아니었다. 어쩌면 우리 셋 모두에게 남은 흔적일지도 몰랐다. 하루 종일 남편은 말이 없었다. 멍하니 TV만 켜두고 거실을 떠나지 않았다. 나는 빨래를 개고 밥을 짓고 창문을 열었다 닫았다. 하지만 모든 행동이 목적 없는 기계처럼 반복되었다. 밤이 되자 남편은 말을 꺼냈다. 그 새끼는 이제 끝났어. 2번 다시 우리 앞에 못 나타날 거야.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우리라는 단어가 그 어느 때보다 낯설게 들렸다. 이 정도면 됐지 않냐? 그 말은 마치 무너진 집터 위에 덧칠만 하자는 말 같았다. 나는 조용히 방에 들어가 거울을 마주했다. 눈밑은 퀭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다.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나는 언제부터 참는 쪽이 되어버렸을까? 남편의 빚, 남편의 부탁, 남편의 친구, 남편의 주먹.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묵묵히 반찬을 싸들고 다녔던 나. 주방에 돌아와 싱크대 아래 서랍을 열었다. 빈 반찬통을 하나 꺼냈다. 뚜껑이 약간 틀어져 있던 그것을 가만히 바라보다가 손에 쥐고 조용히 쓰레기통에 버렸다. 그건 단순한 통이 아니었다. 오래된 굴레였다. 버리고 나니 어깨가 조금 가벼워졌다. 아침, 남편은 평소처럼 일어났고 평소처럼 세수를 하고 평소처럼 밥상 앞에 앉았다. 그의 일상이 그대로인 게 낯설게 느껴졌다. 나는 밥을 짓지 않았다. 국도 없고 반찬도 없었다. 뭐야, 오늘은 또 아무것도 없어? 남편이 퉁명스레 물었다. 나는 대답하지 않고 식탁 옆 의자에 조용히 앉았다. 요즘 왜 이렇게 말을 안 해? 뭘 그렇게 속에 담고만 살아? 그 말에 잠시 고개를 떨궜다. 속에 담은 건 말이 아니라 상처였다. 설명해도 닿지 않을 종류의 것. 그 통 버렸어. 내가 입을 열었다. 남편은 순간 말을 멈췄다. 무슨 통? 준표한테 갖다 주던 반찬통. 어제 버렸어. 다신 그런 거 안 해. 남편은 헛웃음을 지었다. 그게 이렇게까지 할 일이냐? 나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늦었어. 이건 반찬 때문이 아니야.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말끝을 흐리며 방으로 들어갔다. 나는 식탁 위를 천천히 정리했다. 밥이 담기지 않은 그릇들, 국이 식지 않은 냄비, 덮지도 않은 뚜껑. 모든 게 공허했고 그 공허함이 처음으로 평온하게 느껴졌다. 이삿짐 박스를 펼쳤다. 많은 짐이 필요 없었다. 오래 입지 않은 옷 몇 벌, 엄마가 물려준 반지 하나, 그리고 내가 선택한 날들의 조각들. 남편은 물었다. 잠깐 나갔다 오는 거지?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문득 그가 더 이상 화를 내지 않는다는 사실이 이 관계의 끝이라는 걸 말해주는 것 같았다. 주방에 들어가 반찬통이 있던 서랍을 열었다. 비어 있었다. 몇 년 동안 내 손으로 정리하고 채우고 닦았던 그 서랍은 이제 아무것도 담고 있지 않았다. 싱크대 위에 놓인 마지막 남은 그릇 하나. 그 위에 뚜껑을 덮지 않고 나왔다. 남은 밥도 국도 없었다. 현관문 앞에 서니 손이 떨렸다.
그러나 그건 두려움이 아니라 다시는 이 문을 열지 않아도 된다는 확신에서 오는 떨림이었다. 나는 천천히 신발을 신었다. 가방을 들고 잠시 뒤돌아본 집안은 이미 내가 없는 듯 조용하고 낯설었다. 문을 닫았다. 딸깍. 이번엔 확실히 닫혔다.